네, 안녕하세요. 첨단 위성 영상 분석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말 개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9주차 기말 프로젝트 문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LMS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LMS 과제 게시판에 기말 프로젝트 문제와 그 문제를 푸는데 사용될 영상들을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남은 한 달여 동안 조금씩 풀어 나가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영상을 직접 처리하는 부분은 아직 하지 않았죠. 그러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기말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 이론에 대해서 배웠지만 아마 한 학기 지나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복학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똑같이 다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열심히 이제 관련 이론만 배우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매트랩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생각입니다. 네, 그 전에 전달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말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은 이론 설명을 쭉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한 내용이 부족하다 싶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질문을 계속 해주면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상 처리를 직접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채봉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동영상 강의를 여태까지 한 거에서는 영상 처리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안 했죠. 그냥 이미지 쇼나 이미지 라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불러오고 그런 정도만 했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영상을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내가 어떤 이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한 사진을 직접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사진이든 상관없어요. 뭐 본인 사진도 괜찮고, 뭐 풍경 사진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요. 이제 뭐 JPG나 TIFF 파일 이런 확장자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면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걸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 이제 퀴즈 제출 관련된 그 전달사항을 하자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수요일 수업이죠. 수요일 수업이고 제가 매주 퀴즈를 내주면은 퀴즈 제출을 화요일 밤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화요일 밤까지 제출하는 거는 항상 동일하게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피드백을 원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퀴즈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가급적 주말까지. 왜냐하면 제가 이 녹화를 보통 그 주 월요일에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녹화하기 전에 이제 LMS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걸 어려워하는 건지를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월요일 날 녹화를 해요. 뭐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뭐 문제도 풀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피드백을 원한다. 그러면은 주말까지는 질문 사항을 올려서 LMS에 제출해 주세요. 데드라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화요일 밤까지만 해도 됩니다. 특별히 피드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네, 이렇게 전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매트랩 쪽 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 측면에서 어려운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2차원 그래프의 오차막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오차막대라는 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매트랩 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는 오차막대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차막대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값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쵸? 어떤 값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어떤 요렇게 x축
y축이 요런 값, 요게 이제 값인데 이 값이 오차값을 포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값이 딱 참값이 아니라 이게 어떤 범위 내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오차의 범위를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오차 막대인데 요 값,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평균이고 이 오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요 이렇게 위로 최소값을 이렇게 표현 그래서 요 범위 요게 이제 요 이 위치가 예를 들어 평균이나 아니면 요게 이게 우리가 도출한 값이지만 실제로 이 오차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최대 요 위에 여기 최소 여기 요 범위 안에 이 값이 포함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통계 설문조사 같은 통계 할 때도 그런 이게 예를 들어서 맞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60%다. 근데 60%인데 뭐 표본오차 신뢰 구간이 95%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값이 있고 그거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표현해 주는 것을 이제 오차 막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그 구글에 한번 오차 막대가 뭔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요 exp의 마이너스 x 점 곱하기 x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요거 자체를 우리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죠? exp는 익스포넨셜 함수죠. 지수 함수죠. 그쵸? 요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x 점 곱하기 x라는 거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 요걸 표현하다는 얘기죠. x와 요거의 관계니까 결국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승을 그래프로 그려보라 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머릿속으로 형상화가 안 된 요 그래프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2라는 게 뭐 근사값으로는 대략 2.7 뭐 1 어쩌고저쩌고잖아요. 그래서 2라는 숫자 지수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예를 들어 y는 2에 다시 y는 2.7에 마이너스 x제곱 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x가 0일 때는 대략 y가 몇이고 x가 뭐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은 몇이고 x는 뭐 마이너스 2일 때는 몇이고 1일 때는 몇이고 2일 때는 몇이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보면은 좋을 것 같죠. 본인이 유추한 것과 실제 매트랩에서 나온 그 그래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래프 작성 시에 마커랑 색, 선의 코드 순서는 중요한가요? S-R이나 RS- 순서 차이가 있는지 무조건 순서를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쵸? 이거 뭐 질문은 좋은 질문인데 더 좋은 질문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런 거가 궁금해서 내가 직접 해봤더니 어떻더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아마 이 순서에 상관없이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주 모호하게 순서가 애매하지 않는 이상 저도 해봤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동일한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순서가 바꿨을 때 잘 안 되더라 하면은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n은 넘버 2 스트롱 하고 x 요거 위에 어퍼스트로피를 했는데 x에서 요거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옛날에 배웠었죠. 요 x라는 애가 요 예제에서는 1, 2, 3 해서 20까지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거 어퍼스트로피를 붙이면 작은 따옴표로 붙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뭘 의미하죠? 예, 직접 궁금하면 직접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뭐냐면 트랜스포스죠. 즉
열과 행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즉, x가 1, 2, 3, 4에서 20이었을 때 x 따옴표는 x 어퍼스트로피는 1, 2, 3, 20 이렇게 20 곱하기 1 크기의 벡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 요 넘버 투 스트롱에서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엑셀을 그대로 넣으면 이게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위치들이 있고 위치들에 대한 넘버링을 해줄 때 뭐 사용한 요 부분을 사용했었죠. 근데 이렇게 그 작은 따옴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은 요 세모에 대한 이름이 1, 2, 3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1, 2, 3, 4 해서 20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 2, 3에서 20까지 다 나와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그 벡터 이렇게 하나 입력하고 줄을 바꿔준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하면 이 그림에서 첫 번째 게 1, 그리고 두 번째 게 두 번째 2, 세 번째 게 3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당 하나의 값만 대응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 퀴즈 지금 퀴즈의 10점의 의미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퀴즈의 10점의 의미, 퀴즈의 100점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수는 그냥 LMS 상에서 배점을 입력하게 돼 있어서 입력을 한 거고 이게 제가 10점을 주든 0점을 주든 여러분들은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이런 질문과 관련된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말고 제가 해보라고 한 그런 퀴즈들 있잖아요. 그런 퀴즈들은 이제 열심히 잘 푸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씩 연습 문제와 함께 정답은 다음 수업자료에 올려줄 수 있는지요? 이게 매번 제가 이렇게 연습 문제를 내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은 뭐 연습 문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수업 말미에 문제를 낼게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제가 뭐 여러분들 항상 코딩 직접 해보라고 하죠. 그런 분들 직접 해보고 이해하고 그러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다음 질문으로는 개인 과제, 기말 프로젝트 혹시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네, 있습니다. 뭐 비대면이라 여기 상주에 있지 않은 학생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상주에 있는 학생들은 찾아오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제가 한번 그 녹음을 하는데 잘못 녹음을 해서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종 파일에 제가 그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 했다고 치고 다시 한번 하자면 뭐 저가 이제 8호간 309호에 있죠. 그리고 그 제 연구실이 8호간 317호 저 뭐야 317호에 이렇게 이게 제 연구실이고 17호는 그 저희 학생들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 매트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방으로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해라. 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도 되고요.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학생 연구실에 가서 뭐 아무나 잡고 제일 좀 만만하고 친절하게 잘 얘기해 줄 것 같은 선배겠죠. 선배 한 명 잡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아는 선에서 잘 대답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 있으면 이렇게 찾아와서 해도 되고요. 자, 마지막 질문은 뭐 추가적인 구문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딱히 어떤 교재를 추천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뭐 예제 같은 거를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말 문제를 공개를 하잖아요. 문제를 공개하면 그거를 풀어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말 문제를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문제 자체를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지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잘 고민을 해보고,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풀도록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기말 프로젝트 문제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이름 학번은 쓰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이 부분을 얘기하면, 문제는 총 두 문제로, 큰 문제 1번과 큰 문제 2번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 1번은 그냥 딱 하나의 문제고요. 2번에는 여러 개 세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결과 보고서와 작성한 매트릭 코드를 함께 제출을 하세요. 결과 보고서라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거죠. 다 보고서를 써서 채운 이 한글 파일 하나와 매트랩 코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보고서에는 문제 해결 과정, 결과 영상 출력, 결과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매트릭 코드는 각 문제별로 제출합니다. 즉 문제가 1번, 2번이 있으니까 코드는 두 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석을 통해서 그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코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두지 않으면 저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짠 코드도 주석을 달아놓지 않으면 가끔 내가 이거 왜 어떻게 짠 거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주석을 자세하게 잘 다뤄야 제가 이야기도 좋고 이제 점수도 더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결과 영상을 출력할 때는 출력 범위를 적절히 조절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우겠지만 출력을 할 때는 아마 이미지 show 함수를 쓸 거예요. 뭐 이거 외에 그냥 이미지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자에는 내가 이미지 쇼우를 할 어떤 변수명을 입력을 하고요. 이 두 번째 어떤 여기에 이제 범위를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입력할 범위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을 해줘서 최소값을 가장 작은 어두운 색으로, 최대값을 가장 밝은 색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출력 범위를 조절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이 부분을 잘 조절을 해야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적절히 잘 조절해서 캡처해서 이 기말 보고서에 넣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전체 문제에 대한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K3A School Pen .tif 같이 올려놨거든요. 이 사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 영상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 영상은 뭐냐? 16비트 흑백 영상이래요. 그리고 영상의 대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 표준 편차 선형 대비 기법을 적용해서 대비가 좋은 8비트 영상을 생성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어렵나요? 일단은 조금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16비트 흑백 영상이라는 건 뭐죠? 16비트라는 거는 방사해상도가 2의 16, 즉 65,536 맞나요? 즉 바퀴값의 범위가 0부터 65,535까지 총 65,536단계로 바퀴값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바퀴값이 민감하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열어보면은 대비가 좋지 않아요. 대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조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상이 좀 어둡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대비가 좋은
8비트 영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8비트 영상이라는 건 뭐냐? 2의 8승은 256.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 실습을 위해서 가져올 영상 대부분이 아마 8비트 영상일 거예요. 바퀴값이 0부터 255까지로 나눠져 있는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주란 얘기죠. 그래서 대비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 2의 16승 이 영상을 히스토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이 매트랩으로 그려보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맨 끝에서 0부터 65,535까지 잘 분포되어 있어야지 영상의 대비가 좋잖아요. 그쵸? 이렇게 있어야 영상의 대비가 좋은데 실제로 열어보면 아마 이렇게 안 돼 있고 중간에 뭐 이렇게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전체적으로 좀 대비가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영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어떤 처리를 해서, 어떤 처리냐면 여기 써 있죠. 표준 편차 선형 대비 기법을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0부터 255까지의 바퀴값을 갖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뚱뚱해졌죠. 뚱뚱해진 히스토그램을 갖는 영상을 만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선형 대비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죠. 표준 편차 선형 대비 기법 기억나나요? 그냥 최대 최소 선형 대비 기법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최대 최소 선형 대비 기법은 뭐냐?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갖고 있는 최대값, 이렇게 영상이 있을 때 이 영상에서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최대값이 있을 거고 최소값이 있겠죠. 그걸 민이라고 했을 때 이 맥스에서 민값을 뺀 것을 분모로 하고 분자는 이 영상 모든 화소에 대한 dn값, 화소값에서 최소값을 뺀 것 곱하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방사해상도의 최대값, 즉 8비트니까 뭐 255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게 어떤 그 대비가 된 새로운 dn값, dnU라고 할게요. U 값이 된다고 했었죠. 요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지난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요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비를 좋게 해줄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이 원래 갖고 있던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요 최소값 맥스 값을 기준으로 이 민 값이 쭉 가서 0으로 갈 거고 맥스 값이 255로 가지게 되겠죠.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요건 이제 일반적인 최대 최소 선형 대비 기법인데 일단 요거부터 적용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거는 그냥 최소 최대 선형 기법이 아니라 그 표준 편차 선형 대비 기법. 표준 편차 선형 대비 기법. 표준 편차 선형 대비 기법도 똑같다고 그랬죠. 일반 최대 최소 선형 대비 기법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식은 요거랑 똑같아요. 식은 요거랑 똑같은데 맥스랑 민값을 구하는 맥스랑 민값을 할당해주는 그게 달라지죠. 일반 최대 최소 선형 대비 기법은 맥스랑 민값을 이 영상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로 맥스랑 민값을 찾아서 대입하는 건데 이 표준 편차 선형 대비 강조는 맥스 값을 전체 이 영상의 화소값의 평균 플러스 뭐 여기는 1 곱하기 시그마는 이 영상 전체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왜냐면 제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2로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3으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1로 해서 즉 맥스 값을 평균 플러스 1 곱하기 시그마로 하고 최소 값을 평균 마이너스 1 곱하기 시그마로 해서 민맥스 값을 새로 계산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새로운 dn 값을 갖는 대비가 좋아진 영상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또 이게 1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고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식을 포함해서 서술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따로 제출하긴 하지만 코드의 일부를 가져와서 이걸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보여줘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결과 영상 출력 부분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든 선형 대비 기법 적용 전후의 히스토그램과 결과 영상, 대비가 안 좋았던 영상의 히스토그램과 영상을 보여주고, 내가 표준 편차 선형 대비 기법을 적용한 후에 히스토그램과 결과 영상을 보여줘서 이게 어떻게 변화했구나 이거를 이제 출력 부분에다 보여주면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여기에다 이제 쓰면 됩니다. 뭐 분량 제한은 없으니까 뭐 더 많이 쓰셔도 되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요. 네, 이게 1번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osso.tif랑 dsm.tif 이 두 영상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이 두 영상이 뭔지 보니까 드론으로 취득된 사진 여러 장, 뭐 수백 장의 사진들을 중첩하고 어떤 영상 처리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오쏘라는 거는 RGB 정사 영상, 즉 밴드가 3개인 레드 밴드, 그린 밴드, 블루 밴드가 있는 그 일반 사진, 정사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여러 왜곡들이 있잖아요. 높이가 있는 애들, 높은 뭐 건물들이나 이런 애들은 막 옆으로 누워져 있죠. 예, 우리 수업 시간에 기복변이라고 용어로도 배웠었는데, 그러한 기복변이가 없어진, 기복변이가 제거된, 즉 옆으로 누워져 있는 건물들이 똑바로 세워져서 마치 지도에 위에 있는 것처럼 딱 위에 건물 윗면만 보이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정사 영상이라고 해요. 그냥 뭐 그런 개념에 대한 거는 이 매트랩을 푸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정사 영상이라고 써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RGB 사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찍은 컬러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진과 DSM이 있습니다. DSM 뭐죠, 여러분? 디지털 서피스 모델이죠. 그래서 수치 표고 모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높이에 대한 데이터죠. 높이. 그래서 이 지역 안에 이렇게 영상이 있고 오쏘 포토가 있고 DSM이 있으면 뭐 여기 이제 여러 건물들이 있고 뭐 산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높이가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애들은 밝은 색, 높은 건물들은 밝은 색을 띠고 좀 낮은 애들은 좀 어두운 색을 띱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 매트랩상에서 값을 보면은 이 밝은 애들은 더 높은 높이값, 미터 단위의 높이값으로 되어 있고 낮은 애들은 마찬가지로 미터 단위의 낮은 값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문제를 하려고 하냐면, 이 건물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존재하는 건물을 추출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뭐 1번, 2번, 3번 있는데 요 3개를 추출해서 요 3개만 하얗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검게 표현해서 건물을 추출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여러 기준 방법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럴게요. 3개, 이렇게 건물이 3개 있다고 했을 때 이 건물만 하얀색, 뭐 1비트 영상으로 만들었다, 바이너리 영상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요 부분들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겠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검게, 지금 파란색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게, 요런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게 우리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한 단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작은 1번부터 작은 7번까지가 되겠어요. 근데 작은 1번은 뭐냐? 매트랩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지금 말한 요런 건물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정사 영상과 DSM을 가지고 여기서 있는 이제 건물들만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쭉 답안을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2번은 이제 오소티프. 하늘에서 찍은 그 컬러 사진을 가지고 푸는 문제네요. 요건 이제 밴드가 3개예요. 3개, 여러분들 아마 2차원 행렬 형태, 뭐, 여러분들 여러 문제를 다뤘을 텐데, 사이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A라는 애를 봤을 때, 행과 열, 그, 행렬은 많이 봤죠?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100, 뭐 200, 이런 식으로는 봤을 텐데, 지금 얘는 3차원이에요. 즉, 영상이 이렇게 있고, 사실은 이게 이 뒤에 밴드가 이렇게 3개 있는 거죠. 동일한 지역에. 그래서 얘를 사이즈, 오수 하면은 값이 3개가 나와요. 행, 열, 그리고 밴드. 뒤에는 3이겠죠? 그리고 행과 열은 적절한 어떤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의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룰 건데, 여기서 이제 1번 밴드, 1번은 레드 밴드고요. 2번은 그린 밴드고요. 3번은 블루 밴드. 이렇게 3가지 밴드로 있어요. 그래서 이 RGB 밴드만 가지고 식생 지역을 분류하려고 해요. 이 식생은 내가 관심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의 최종 목표인 건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식생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생 지역을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식생과 관련된 지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죠? 그쵸? NDVI죠.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NDVI 식은 뭔지 기억나시나요? NIR 빼기 R, 이거를 NIR 더하기 R. 요렇게 계산을 하면 NDVI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NDVI를 계산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요 NIR 밴드. 우리 RGB 영상에는 이 NIR 밴드가 없죠? 그래서 NDVI를 가지고 식생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NIR 밴드 없이 RGB 밴드만으로 식생 지역을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식생 지수를 만들어냈는데 EXG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EXG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전체 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G와 대문자 R과 대문자 B는 각각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기서 소문자 RGB는 이렇게 각각의 밴드를 얘기하고요. 즉 G, 소문자 G는 그린 밴드 2번 밴드고 R은 1번 밴드, 블루 밴드, B는 3번 밴드 이렇게 되겠네요. 이 세 개의 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EXG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EXG 영상을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자동 임계값 설정 기법, 오수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이거를 식생지역과 비식생지역으로 구분하라고 합니다. EXG 영상을 생성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나무, 식생에 관련된 쪽이 뭐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갖겠고, 그쵸? 나머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낮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쵸? EXG 영상에서. 그래서 요 식생과 비식생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오수라는 알고리즘이 뭐냐? 앞으로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 이 영상이 예를 들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뭐, 식생 지역은 바퀴값이 크겠죠. 여기 히스토그램 바퀴값이 큰 애들이 아마 식생일 거고, 요 바퀴값 작은 애들은 비식생, 식생이 아닌 지역일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게 EXG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오수라는 거는 이런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이 둘을 구분하는 어떤 임계치, 적절한 기준을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오수라는 걸 이용하면 요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임계치 값, 어떤 밝기 값을 추출을 해주고요. 밝기 값, 뭐 임계치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스레스홀드. 요 임계치를 추출해 줄 거예요. 이 오수라는 함수는 그레이 스래시 이렇게 표현을 한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레이는 이제 흑백 영상,
이란 얘기고, 스래시는 이 스래시홀드 임계치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면 어떤 임계값, 이 구분을 해주는 요 값을 추출해주고요. 그래서 이 값보다 큰 애들은 식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면은 식생. 뭐 그래서 뭐 큰 애들은 1값, 이거보다 작은 애들은 0값을 해서 바이너리 영상, 이진 영상이라고 하면 1비트 영상이라고 하면 식생 지역은 하얀색, 비식생 지역은 검은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식생과 비식생을 구분을 하는데 그레이 슬래시라는 함수를 이용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다음 문제는 이렇게 지금 식생과 비식생을 구했잖아요. 그 중에서 식생 지역의 면적을 계산을 하여라예요. 식생 지역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식생이다 하면은 요 지역의 어떤 화소 개수를 카운팅을 해서 이 정사 형상의 공간 해상도가 이제 8cm 그리고 8cm니까 이걸 가지고 면적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화소의 개수와 이 공간 해상도 8cm를 가지면 이거의 면적이 얼만큼이 되는지 최종 단위는 뭐 미터 제곱으로 소수 차트짜리가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매트랩에서 하는 거 뭐 해도 상관없지만 뭐 결과가 추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이 과정과 답안을 쓰면 되고요. 다음은 요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번 기말 프로젝트를 통틀어서 가장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점도 조금 높게 잡았는데, 일단은 DTM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DTM은 뭐의 약자냐면, 디지털 터레인 모델.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야. DSM과 DTM의 차이. DTM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DTM이 무엇인지를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답안에. 그리고 DSM, 우리가 갖고 있는 DSM에 최소값 필터를 적용해서 DTM을 생성을 합니다. 최소값 필터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필터링 여러분 기억나죠? 이렇게 영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100일 바이 크기와 11 바이 곱하기 11 크기로 하랬는데 일단 11 바이 11 크기를 예를 들면 이 11 바이 11 안에서 어떤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평균값 필터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값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 가운데 위치에다가 대체를 해주는 거죠. 기억나나요?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평균값 필터고 최소값 필터는 그럼 뭐겠어요? 요 11 바이 11 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요 가운데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11 바이 11 크기에서 최소값 찾아서 넣고 해서 쭉 여기 최소값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DTM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과정을 해서 나온 결과가 DTM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뭘 의미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11 바이 11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11 바이 11 뿐만 아니라 100일 바이 100일. 필터가 훨씬 크겠죠? 이렇게 100일 바이 100일 크기의 최소값 필터를 똑같이 적용해서 이 가운데에다가 그 최소값을 넣어주는 그런 DTM을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두 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장자리가 되겠죠. 가장자리는 라는 게 뭐예요? 저 부분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필터 11 바이 11 필터라고 했을 때 요 필터를 돌리면은 요 가운데에 채워지는 거죠. 가운데 외에 요 부분 요 끝에 11 바이 11 5픽셀 5픽셀 정도 5픽셀 되겠네요. 5픽셀 여기도 5픽셀 이렇게 맨 끝에 5픽셀끼리 그리고 만약에 100일 바이 100일이면은 50픽셀 상하 좌우 50픽셀에 아무런 값도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런 값도 어떠한 처리도 안 되기 때문에 DSM가 그대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희가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요 가장자리 우리가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데에는 어떤 값을 넣냐? DSM 우리가 갖고 있는 DSM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요 지금 칠한 부분 요 부분을 그 가장 작은 값으로 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100일 바이 100일 크기와 10일 바이 10일 크기 서로 다른 필터로 DTM을 만들고 이 두 TM 결과를 뭐 시각적으로 보든 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든 해서 이 둘 중에 DTM 100일과 DTM 1일이라고 했을 때 어느 게 진짜 DTM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어느 게 더 잘 만들어진 DTM인지를 결정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DTM을 만들었죠. DTM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에 DSM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DTM 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둘 중에 더 이게 제대로 된 DTM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와 DSM을 빼는 거죠. DSM과 DDSM에서 DTM을 빼서 요걸 이제 우리는 NDSM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NDSM을 만들어서 이 결과 영상을 여기다 출력을 하는 거고요. NDSM을 가지고 이제 건물 3개의 대략적인 높이값을 유출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DSM, 요게 이제 화속 값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사실 높이값이죠. 이 높이값에 다니는 미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물 3개 각각에 대한 어떤 높이값을 대략적으로 유출을 해보면 됩니다. 그게 6번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최종 목표 다 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NDSM 있죠. NDSM 있고 식생 영상도 만들었죠. 식생 영상 만들었죠. 요 두 개를 뭐 그 외에 뭐 더 추가로 이용할 게 있다면 또 이용해도 되고요. 요 두 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절한 임계값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죠. 뭐 어떤 값보다 높으면은 우리가 활용하고 어떤 값보다 낮으면은 뭐 활용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건물만을 추출하는 결과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건물 3개 있었죠. 그래서 건물 지역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건물 지역만 뭐 1의 화소값을 갖고 나머지 지역은 0의 화소값을 갖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최종 7번 문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문제풀이 이론적으로는 쭉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우리가 영상을 제대로 처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다 매트랩으로 풀어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죠. 당연히 누구나 그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문제 자체 매트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잘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이해된 문제를 어떻게 매트랩 상으로 표현을 하고 코딩을 하고 출력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슬슬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